그런데 정작 이 고국천왕의 중앙집권 강화의 이 부자 상속의 모습은요. 고국천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 계속 못합니다. 막상 또 당사자가 또 그러네. 그럼 그 다음 왕위는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요. 바로 자신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의 둘째 그러니까 다음 셋째.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그 둘째 동생이 되겠네. 두 번째 동생에게 왕위가 계승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산상왕입니다. 이 고국천왕과 산상왕 사이에 끼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요. 둘 사이에 끼어요. 둘 사이에 이렇게 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씨 부인입니다. 우씨 왕후. 부인이 아니고 우씨 왕후예요. 이 우씨 왕후가 바로 고국천왕의 그 부인인데 고국천왕이 돌아가자 그 다음 왕이 된 산상왕의 또한 부인이 됩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이 고국천왕이 죽자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 다음 동생이었던 발기라는 동생에게 찾아갔지만 우씨가 발기라는 동생은 우씨를 에이! 형수 왜 이래? 이러면서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우씨는 바로 그 다음 동생인 그 당시에 이름이 연우예요. 연우한테 찾아가가지고 꽁짝이 잘 맞아가지고 이 연우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언을 조작하면서 왕위로 옹립하게 되죠. 왕으로 옹립하게 되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형의 부인이 동생한테 간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 고구려의 어떤 풍습을 볼 수 있을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처로 드린다. 바로 형사처수제. 어디 뭐 그래픽 요 형사처수제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역사에서 등장하지만 이 고국천왕, 돌아가신 고국천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우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혼령이 무당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마누라하고 동생하고 내가 만났는데 다 이제 돌아가신 거지. 저승에서 만났는데 야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동생한테 갈 수 있는지 아유 내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다 이래가지고 막 무덤 앞에 나무를 세우라고 막 그러는 또 이 고국천왕의 또 혼령이 또 등장했고 우씨도 역시 바로 뭡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고국천왕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산상왕과 함께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할 정도로. 어쨌거나 형사처수 제라고 할 수 없고 형사처수의 관습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일반화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국천왕 다음에 보이는 부자 상속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바로 그 동생이었던 산상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위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 산상왕은요 우씨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도망간 돼지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동네 처녀 후녀라는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후녀라는 처녀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이 동천왕도 뭐 터져드리진 않지만은 조금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중국 그 역사 소설 중에 삼국지 알죠? 그 삼국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 양쯔강 유역의 바로 누굽니까? 이 오나라. 오나라의 군주가 누구야? 손권이잖아. 손권. 이 오나라 손권에게 요동 감자를 먹일 정도로 강력한 위세를 떨쳤던 것이 바로 이 동천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위나라 조조의 이제 이 아들이 세운 위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오나라가 있었는데 이 각축을 벌이던 위나라와 오나라가 각각 사신을 이제 이 동천왕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 동천왕은 이렇게 보고 위나라가 조금 유리해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송권이 보낸 사신을 목을 칩니다. 그 정도로 강단을 보인 것이 바로 이 고구려의 동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나라 송권에게 뭘 했다고 해야 되지? 손권이 보낸 사신을 처형했다. 이야 이것도 대단하구나 야.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성품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 화도 별로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천왕이 돌아가신 뒤에는요 동천왕을 따라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따라 죽겠다고 많이 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중천왕이 안 돼. 이것은 뭐 예로부터 있었던 풍습이긴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안 돼. 죽지 마. 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천왕 무덤 앞에 가가지고 엎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고구려의 또 하나의 풍속입니다. 부여에도 있었고 고구려에서도 보이는 모습. 먼저 간 사람을 따라 죽는 모습. 바로 뭡니까? 순사죠, 순사.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순국.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 특히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죽었어. 그 높으신 양반을 위해서 나도 같이 따라 죽는다. 순사. 그 순사가 있으면 바로 뭡니까? 그들을 또 장례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순장이죠. 자, 고고학적으로 뭐 주인이 있고 그 발치에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흔적, 발굴은 없었습니다. 발굴은 없었지만은요, 이 고구려의 풍습에서 전임자를 따라 죽는 모습이 바로 이 동천왕 때 등장하게 되죠. 뭐 엄밀히 따지면 중천왕이지. 그러니까 동천왕이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 따라 죽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뭡니까? 순장의 풍습이 보이죠. 고구려도 순장의 모습이 있었구나. 하지만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바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 죽는 거의 모습이 보였을 뿐이지. 그지? 그리고 그와 함께 중천왕이 거기에 대해서 죽지 마!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온 풍습이긴 하지만 죽지 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순장이라는 풍속이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중에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따라 죽어봤자 저승에서 못 만나. 불교는 바로 뭡니까? 환생이죠. 왕이 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생애에 부처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죽어봤자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다 환생이야. 따라 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 따라 죽을 이유가 없고 이승에서 이 덕을 쌓아가지고 귀하게 태어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소수림왕 때 불교가 수용되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보다는 내세관이 바뀌어요. 따라 죽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자, 어쨌거나 그런 순장의 어떤 모습이 보일 뿐 구체적으로 그 고고학적인 발굴은 없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구려는 순장이 없어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따라 죽는 사람이 있었고 그 따라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장례 지냈다는 거니까. 순장은 있었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천왕까지 넘어갔네. 그런데 이 동천왕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중천왕 때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 상속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이 생기기 시작해요. 동천왕이 졸하시고 이 중천왕이 왕이 될 때는요, 동생들의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물과 사구라는 중천왕의 동생들이 막 나도 왕할래. 부자 상속했는데 나도 한번 왕할래.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한테 왕위가 이어지니까 동생들의 반란. 서천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과 사구, 이쪽 때는 바로 뭐야? 이루하고 소발이라고 해가지고 중천왕과 서천왕 때는 부자 상속 시스템에 대한 형제들의 반란. 이건 뭐 노란색으로 적을 필요는 없는데 형제의 반란. 난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중앙 정치가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중천왕 거치고 서천왕까지도 형제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천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을 죽이는 모습을 본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봉상왕도 마찬가지. 서천왕의 아들이었던 봉상왕도 마찬가지. 자신의 아버지가 삼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거지. 삼촌은 죽이는 거구나. 부자 상속 시스템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삼촌들, 한마디로 조금 잘 나가는 삼촌들,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추앙을 받고 공을 세운 삼촌들은 내 왕위의 위협이야. 이것은 곧 내 형제들도 위협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고구려에서는 이제 이 같은 이제 이 혈족 간의 이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천왕과 서천왕을 거치면서 형제의 난이 쭉 벌어지는 것을 본 이 봉상왕은요,
서촌왕의 형제였던 공이 있었던 달고라고 합니다. 달고. 자신의 삼촌을 죽여버립니다. 이방원이 그걸 배웠나? 고구려 역사에서 그걸 배웠나?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떤 뭐랄까 포용과 어떤 리더의 어떤 덕목 중에 뭐 포용과 또 뭡니까 설득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포용과 설득의 기술이 부족해요. 욕심쟁이가 만나면 그런 일이 사단이 벌어져요. 듣고 계셨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어린 봉상왕은 자신의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의심병, 이 봉상왕은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그 다음 보위가 아니잖아. 그 다음 자식의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이 봉상왕도 바로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숙부, 삼촌까지 의심해서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였던 서촌왕의 자신과 피를 나는 돌고라는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고의 자식이었던 미천왕후이 되어 있는데 을불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조카지 조카, 을불. 자신의 조카인 을불까지도 찾아서 죽여라. 하지만 극적으로 도망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학정을 일삼으니까 학정을 일삼고 막 그지? 막 토목공사 막 벌이니까 결국은 신하들이 이거 고구려를 위해서 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봉상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폐위된 상태에서 그 창고 감옥에 갇힌 이 봉상왕은 자결을 하게 되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이건 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뭐 살해된 세 번째 주인공으로 또 등극을 하네. 자, 그래가지고 이 봉상왕을 살해한 창졸이라는 아주 현명한 국상이 있었는데, 이 국상은 뭐 자신을 국상으로 임명한 봉상왕이 워낙 못된 짓을 하니까 죽여버리고,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자살했지만 거의 죽인 셈이야. 폐위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한 돌고의 자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저 동네 꼴짝이 어디에서 소금 장수하던 바로 이 돌고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행색은 남도했으나 그 얼굴은 저처럼 빛이 났죠. 샤랑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기품이 있어. 발언의 깊이도 있어. 소금 장수인데 막 소금 장수도 뭐 잘했으면 몰라. 처음에는 머슴 살다가 괴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소금 장수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 노파한테 속아가지고 막 소금 다 털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바로 이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기품이 흘렀죠. 말에는 깊이가 있고. 왜요? 오일륜이 왜 물음표를? 왜? 인정 못하겠어요? 빛이 나요. 빛이. 순례는 오랜만입니다. BJ 순례는 오랜만이에요. 기억합니다, 제가. 빛이 촥 광배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아직 불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아우라가 샹, 형광등 100개가 상. 창조리가 그것을 보고 당신은 진정한 왕의 후손이요. 당신은 게르브 고시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금장수 출시했던 이 을불 미천한 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천한 소금장수 출신이었던 바로 이 을불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이분도 중요해. 봉성왕 때 끝나버리고 봉성왕의 동생 돌고의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미천왕 때 고구려는 또 어떤 또 위협을 받게 되냐면요. 뭐 좀 비극이지만 미천왕의 아들이 고국원왕인데 이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광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천왕 이후에 고구려는요. 이 한마디로 이 뭐라 그럴까? 양쪽에서 이 압박을 받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사자성어로. 순례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위로는 선비족의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이 막 중원을 침탈하면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힘을 과시하던 바로 이 선비족 모용씨가 되겠지. 모용외로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모용황까지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선비족의 압박을 바로 이 고구려가 사면초가, 좋은 표현이야. 바로 이 미천왕 때는요, 사면초가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한쪽 면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쪽 면이 바로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모용씨, 선비족. 바로 선비의 압박을 받고, 그리고 아래로는 바로 누구의 압박을 받냐면 바로 백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때 4세기는요 바로 백제의 전성기.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잘 나갔던 왕이지. 진퇴양난. 아유, 그렇죠. BJ 순례님께서 조금 더 정확한, 앞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남북으로 꽉 막힌 상황이 되겠지. 남북으로 꽉 막힌 상황.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위로는 선비, 아래로는 백제의 압박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위태로운 위기감이 전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고구려가 빠져들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압박을 어떻게든 헤어나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미천왕과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과 미천왕은 등장하죠? 입시국사에? 예, 뭘로 등장하느냐? 위기로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위기 상황. 특히나 고국원왕 때는요, 선비족 모용황의 그 전연이라는 연나라를 세운 바로 이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고국원왕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바로 뭡니까?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시신마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마저 바로 이 선비족에게 뭐라 그래야 돼? 시신을 강탈당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인질로 잡히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 수모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선비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한 고국원왕은요, 점차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전성기의 백제 근초고왕과의 대결에서 이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평양성을 수비하던 고국원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4세기 백제, 그리고 활보하던 선비족의 압박으로 고구려가 위기를 맞게 되는, 뭐 중앙집권 해야 되는데, 완성해야 되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등장하게 되죠. 특히나 고국원왕의 전사. 드라마에도 예전에 나왔지 않아? 자, 하지만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있으니 바로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소수림 왕입니다. 자, 여기에서 쌍터짐이 있어야 돼. 쌍터짐. 빵빵빠방. 미천왕도 터졌고 고국왕도 터졌지만 소수림 왕 때 빵빵 터져야 돼. 왜냐? 이때부터 바로 뭐냐면 위기에 처했던 고구려가 이제 다시금 쑥쑥 올라가는, 그 이전에 있을 때 1세기의 태조왕 때부터 해가지고 고국천왕까지에 있었던 이 일련의 부자 상속과 함께 그 뭐 오부의 뭐 행정 뭐 어떤 뭐 구역의 개편 뭐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던 그 모든 이제 이 그 뭐라 그럴까 고민이 바로 소수림 왕 때 빵 터지게 되는 거야. 자, 어떤 것이 빵 터지게 되었느냐? 어떻게든 하루빨리 중앙집권 국가가 되고자 했던 이 왕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맞게 됩니다. 바로 소수림 왕 때 중앙집권이 완성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쌍터짐, 빵터짐, 빵빵 터짐이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입시국사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는데, 태조왕 때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지. 고구려의 중앙집권화의 과정은 1세기 태조왕 때부터 그 기틀을 열었고, 고국천왕이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켰고, 그러다가 쭉 이어지다가 소수림 왕 때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중앙집권의 완성. 소수림 왕의 업적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떤 업적이 있었을까요? 소가 중앙집권을 완성했구나. 무엇을 수용해서? 불교를 수용해서, 그리고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까지 양성했구나. 그리고 또한 바로 뭡니까? 왕의 명령을 법제화시키는 율령을 반포했구나. 소수림왕의 업적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소수림왕이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에 어떻게 보면 그 꼭지를 딱 딴 거야. 그 이전까지, 그 아버지까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림왕 때부터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지기 시작한 거지. 중앙집권의 완성, 소수림왕의 업적, 불교를 받아들여. 야, 이 불교 한번 물어보자. 불교가 왜 중앙집권 완성에 도움이 됩니까?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대답하신 분에게 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교니까. 근데 왜? 종교가 왜? 외래 종교야. 그것도 자생적으로 있는 민간 신앙이 아니에요. 고구려에 자생적으로 있었던 신앙이 아니고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거야. 소스리망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 야, 이제부터 우리 불교 믿자야. 단합하기가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스주미가?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합하기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교에 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제가 좀 쉬기 위해서 좀 멋지게 대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왜? 왜 불교가 단합하기 좋아요? 왜 이 불교를 수행하면 왕한테 이로울까? 왕죽불 끝났네. 아이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오일루님 아주 그냥 오일리하게 그냥 오일리하게 오일뱅크시네 또. 약간 이 정유업계에 계시나 봐요. 아주 그냥 오일리하게 스르륵 아주 그냥 왕적불 맞습니다. 예, 제가 더 쉬려고 해도 뭐 쉴 수가 없네요. 네, 왕이 곧 부처니까. 그렇지. 불교는 환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태어났는데, 그럼 난 전생이 뭐야? 나는 곧 부처였단 말이지. 부처로서의 그 모든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시대의 왕이 된 거지. 왕즉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곧 총잡이세요? 네. 네, 저도 뭐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르바이트의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된 거. 왕죽불. 짐은 미륵이냐. 나중에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되지. 예, 미륵불, 미래불, 미래의 부처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좀 당겨왔다 이거지. 내가 미래의 부처인데 백성들이 워낙 힘드니까 내가 당겨왔다. 예. 당겨 빨리 오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 잃은 게 있다. 예, 미래. 미륵불 성대모사 많이 연습했는데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연습해야지 계속.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분 워낙 그 드라마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인상이 깊어가지고 거의 뭐 이분 하면 이분이지 한쪽눈 가리고. 목소리가 지금 뭐라 했는가? 마군이구나. 죄송합니다. 맞아, 기침 소리. 기침 한번 하다가 꼴까닥이지 꼴까닥. 예. 자 어쨌거나 이 소수리명 업적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 쌍빵 터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 소수리망 이렇게 중집을 완성하셨지만은요 아들이 없었네. 예. 그래서 부자 상속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로 그 동생 고국운왕의 둘째 아들이네요. 소수리망의 동생 고국양왕에게 그 다음 왕위가 이어가게 됩니다. 소수리망이 이 주광집권의 완성을 조금 더 다져가지고 이 고국양왕의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백제도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제 좀 고구려의 전성기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고국양왕의 노력은요 누구에게 이어져 결실을 맺게 되느냐? 바로 그 아들이었던 담덕. 그렇죠. 바로 광개토 대왕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 빵빵빵 삼빵 뭐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여러분들 저기 만주 지반현에 가면은 그 왜 광개토 대왕릉비 그 6m, 7m에 육박하는 그 큰 비석이 그 사면에 빽빽히 박혀 있는 17,705자, 17,705글자의 그 위용이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내 주죠.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앞에 뜻이 바로 뭡니까? 넓을 광자지. 넓게 땅을 열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시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었겠어. 저분 이태곤 씨는 조금 연기가 너무 자비적이야. 너무 자비적이야.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늘 뭔가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실 것 같아. 늘 이러고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1년 365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해야 한다, 동작해야 한다 이러느냐 말이야.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좀 나긋나긋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렇게 잡아. 너무 이렇게 공격형이야. 그러면은 앞뒤에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잘. 한 나라의 영토를 넓힌다라는 건요. 한쪽만 보고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쪽 이 배후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 배후가 되는 지점에 바로 뭡니까? 약을 많이 발라야 돼. 우리 오일루지처럼 기름을 많이 발라줘야 돼요. 뒤쪽을 기름을 발라줘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안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바로 뭡니까? 전면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훅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너무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우리 이순신 장군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상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상 부라리고 있잖아. 그 동상이 실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상으로 표현하는 거지. 물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합니다. 모든 싸움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법이에요. 백전백승 뭐 이런 어떤 신화. 싸우지 못하는 싸움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겠는데 안 나가. 이길 수 있는 싸움에 가는 거지.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골골했답니다, 아파가지고. 막 싸움에 앞서가지고 두려움에 막 점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 분석하는데 조금 이렇게 인간의 이런 다층적인 면을 분석하는 뭐 연기 수업인가? 어쨌든 자, 네 여러분들 계속 이어갑시다. 자, 광개토대왕입니다. 드디어 이 광개토대왕에 이르러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적어야 될까? 나중에 적지 뭐. 어차피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저기 덕업일신 하니까 그지?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바로 뭡니까? 만주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입니다. 만주 공략. 만주뿐이겠어요? 요동 공략. 뭐라고 적어야 될까? 이 광개토대왕 하면 여러분들 그 가요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저기 뭐야 그 학교 선배가 막걸리 몇 이렇게 마시면은 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일단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막걸리를 이렇게 징으로 이렇게 마시고 아시잖아요. 그 학교에서 만나는 형들 마시면 일단 허리가 이렇게 좀 꺾인 다음에 턱을 좀 내밀고 그야말로 이제 만주로 돌진하는 이제 고구려의 후예야. 한쪽 손 주먹 탁 쥐고 마이크 잡고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이러면서 그지 다시 찾은 저 들판에서 광활한 막 가사가 뒤섞여 만주벌판 광활한 만주벌판 하면서 이렇게 그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 호철이 형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컸어요. 이제 호철이 형 나이가 됐어. 호철이 형 건강하게 잘 계시죠? 형께서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참 생뚱맞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광개토대왕 하니까 기억은 나네요. 그죠? 우리가 가장 넓은 부동산을 차지했었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만주 공략의 그 어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 릉비 여러분들 그 릉비 그 유적입니다. 워낙 그 비석이라 가지고 이건 뭐 유적이지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물이자 유적이 되는 바로 이 광개토대왕 릉비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고도 이 왕의 업적을 막 연결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북쪽뿐이겠습니까? 한강 유역 상류까지도 확보했던 바로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입니다. 대단하지. 자, 이 광개토대왕의 이 만주 공략의 업적, 땅을 넓히는 이 업적은요, 그 아들 장수왕까지 이어집니다. 역시나 장수왕 짝대기 그어야 돼. 터져줘야 돼. 삼빵이었으면 장수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삼빵입니다. 일단 장수왕의 이름은요, 장수했기 때문이야. 먼 위에 있는 태조왕 정도는 아니지만 태조왕은 무려 119살을 살았지만은요, 이 장수왕도 만만치 않게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죽 오래 살았으면요, 장수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쪼다야 쪼다. 죄송합니다. 발음을 좀 짜게 해가지고 조다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이 먼저 죽었어. 아들이 먼저 죽었어.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 조다 동생이 또 승천이라고 있는데 장수왕의 그 다음 왕이 문자왕인데 이 문자왕은 장수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즉 조다의 아들이에요. 조다의 아들.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장수왕이 이제 오래 산 거야. 거의 100세 가까이 산 거지. 이 장수왕의 업적은 바로 뭐겠습니까? 장수왕 여러분들. 장수왕의 업적은요. 수도를 옮기지. 장수왕의 업적. 평양천도입니다. 평양천도. 평양천도.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의 평양 지역, 평양성으로 내려왔다면 물론 위치에 어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평양 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앞으로의 장수왕은 위쪽 공략보다는 아래쪽 공략. 그래서 평양천도와 함께 우리가 연결 짓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 장수왕 때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펼쳤구나. 그 남진 정책의 대상이 바로 뭡니까?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였던 바로 백제가 되는 거죠. 백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복수네. 증조 할아버지의 복수. 그렇죠. 살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내려왔고 이 평양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워낙 그 강력한 그 힘을 파워를 보였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무시무시한 그런 무장 세력으로부터 그 귀족 세력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고국 원앙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남진 정책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어쨌거나 복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해가지고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죽였던 백제의 당시의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복수.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이 백제의 계로왕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국력으로 봤을 때 전성기를 계속적으로 구가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이 전성기를 고구려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 광개토 대왕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지? 백제를 막 압박하고 백제를 고립시켰지. 왜? 신라까지 막 도와줬잖아.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포벌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그릇 하나로 남아있죠. 호명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찍힌 호명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이 돼. 바로 그럴 정도로 백제를 둘러싸가지고 압박을 가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바로 백제의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과정에서 백제의 계로왕을 나태하고 또한 어리벙벙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제 계로왕이 뭘 좋아했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이 잡기에 빠지면 안 돼, 사람이.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프로 해가지고 승단 심사해가지고 그걸 밥벌이 하면 상관없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잡기에 너무 빠져버린 거지. 바둑을 너무 잘 둬. 계로왕이. 적수가 없어. 야, 그래서 나보다 좀 바둑 잘 두는 사람 한번 구해봐 해가지고 했더니 어디서 한 명의 승려가 옵니다.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가 와가지고 제가 좀 뚠니다. 떠보니까 잘 떠. 그래가지고 도림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도림이 바둑을 뜨면서 이제 바둑을 뜨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에 어떤 그 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백제에 대해서 이제 훈수를 두는 거지. 제가 여기 백제 와서 살아보니까 이 백제의 그 선대 왕들의 무덤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 백제의 이 전성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왕릉부터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해야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로왕이 바둑 두다가 바둑돌을 딱 떨어뜨리면서 맞아. 내가 이 백제의 왕인데 우리 선대 왕들의 왕릉이 보잘것 없으면 안 되지. 야, 백성들 동원해서 좀 싹해. 백성들 고달프죠. 굶어 죽고 막 일하다가 지쳐서 도망가고. 그렇게 백제의 힘을 점점 딱 빼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도림이 카톡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자신을 보낸 장수왕에게. 카톡을, 고구려 첩자야. 카톡 딱 보내가지고 됐어요, 내려오세요 하니까 장수왕이 군대를 먹고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계로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왕 때 이르러서 바로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남진정책 평양천도로 뭐 장수왕은 굉장히 유명하지. 그죠?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그 다음 왕위는 손자인 문자왕한테 이어지게 됩니다.